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15평 남짓한 낡은 빌라 거실입니다. 오후 3시인데도 북향인 집안은 어둑하기만 합니다. 한때는 중앙부처의 높은 자리에 앉아 결제, 서류 하나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움직이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이번 달 가스 요금을 걱정해야 하는 톡촉 고지서만 들려 있습니다. 대기업 브랜드만 믿고 선택했던 그 산속의 화려한 성에서 10년을 허비하고 저는 평생 모은 자산을 잃은 채 쫓겨나듯 이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평생을 국가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구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주요 요직을 거쳐 고위 공무원으로 퇴임하기까지 40년 가까운 세월을 정부 청사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꽉 막힌 사람이라거나 융통성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류 한 장을 검토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수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문서는 그 어떤 문서보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책임감이 저를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거나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서 수억 원을 남겼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을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수익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확실한 안전을 택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했고 보너스가 나오면 그대로 은행 예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돈과 명예롭게 받은 퇴직금, 그리고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은 저와 아내의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남들은 미련하다고 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 미련함이 저를 지켜주었다고 믿었습니다. 퇴임하던 날 후배들이 마련해준 송별의 자리에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 노후는 저절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저처럼 법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위험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경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평생 지켜온 신용이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도 제가 계획한 결제, 서류처럼 한 치의 오차 없이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만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낼 여생을 위해 선택한 것은 도심을 벗어난 전원형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제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장장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생을 행정가로 살아온 저는 감에 의존하는 투자를 혐오했습니다. 시중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실버타운들을 직접 방문해보고 재무제표를 뜯어보며 옥석을 가려냈습니다. 대부분은 영세한 시행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거나 과장 광고로 노인들을 현혹하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제 소중한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견한 것이 바로 S건설이 시공하고 국내 굴지의 리조트 그룹이 운영을 맡는다는 이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등기부 등본이나 화려한 모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운영 주체의 건전성과 계약의 법적 구속력이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요구해 받아본 운영 계획서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입주민들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설 운영은 리조트 전문 기업이 책임진다는 구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책임 운영 확약서였습니다. 만약 운영상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모기업인 대기업에서 이를 보전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구 하나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안에 드는 대기업이 자기네 브랜드를 걸고 하는 사업인데 고작 몇 푼 때문에 약속을 어길 리 만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계약이 아니라 대기업의 신용을 사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주 보증금만 8억 원에 달했고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와 식비도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비싼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지만 제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을 사서 직접 관리하며 들이는 수고와 비용,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절실해질 의료 서비스와 보안 문제를 고려하면 이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검증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살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평생 모은 적금을 해지해 입주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담당 임원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대기업이라 일 처리가 깔끔해서 믿음이 간다고 말입니다. 그날에 저는 제 선택이 완벽한 논리 위에 서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 논리가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입주 2년 차가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입구부터 산책로까지 이어지는 조경은 이곳의 자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문 정원사들이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원사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산책로 구석에는 뽑지 않은 잡초가 무성해지기 시작했고 관리가 까다로운 꽃나무들은 하나둘 시들어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외주 업체를 바꿨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대기업이 하는 일이니 알아서 잘 조절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균열은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을 호텔 지배인처럼 정중하게 맞이하던 총지배인이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은 서비스 마인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설 관리직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장도 달라졌습니다. 단정하던 정장 유니폼 대신 헐렁한 조끼를 입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데스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메뉴에서도 고급 식재료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매일 나오던 신선한 제철 과일이 이틀에 한 번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설탕물에 절인 통조림 과일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이웃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애써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잠시 운영상의 착오가 있는 것이니 기다려 보자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 판단하여 평생 해오던 방식대로 대응했습니다. 입주민 대표 자격으로 정식 항해 공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본사 감사팀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회신은 너무나도 무미건조했습니다. 본사의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경영 합리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한 줄짜리 답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의심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문을 받고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어찌 됐든 본사라는 곳에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경영 합리화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보니 시스템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서로 남겨두었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근거가 될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이 저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게 운영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발을 뺄 준비를 하는 신호였다는 것을 그때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닥친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도심과 이 산속 요새를 이어주던 유일한 탯줄인 셔틀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이용객이 줄어 운행할수록 적자라는 통보가 고작이었습니다. 차가 없는 노인들에게 셔틀버스 중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실상의 감금 선고였습니다. 택시를 부르려 해도 외진 산속까지 들어오려는 기사가 없었고 자차를 운전하기에는 우리 모두 너무 늙고 눈은 침침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우리는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식당 밥은 가축 사료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밥에서는 묵은 쌀 냄새가 났고 국은 맹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생을 입에 맞는 음식만 골라 먹던 입주민들은 끼니 때마다 분노를 터뜨리다 결국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거나 전기밥솥을 꺼내 각자 방에서 밥을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식 서비스라는 약속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의료센터에서 일어났습니다.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라는 문구는 제가 이곳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사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야간 당직을 없애더니 급기야 주말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의사와 간호사가 퇴근해버리고 월요일 아침까지 의료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주말 밤에 옆집 살던 전직 교수님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며 119 구급대가 굽이친 산길을 올라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긴박했던 30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믿었던 완벽한 시스템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시공사인 대기업 본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표 자격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익힌 협상의 기술과 논리로 그들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분양 당시의 팜플렛과 계약서 그리고 녹취록까지 들이밀며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공사는 건물을 지어주었을 뿐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위탁 운영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대기업 브랜드는 그저 간판만 빌려준 것이었고 실제 운영 주체는 자본금도 얼마 없는 이름뿐인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약서의 깨알 같은 조항들은 저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신봉했던 법과 원칙이라는 칼날이 거꾸로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아침 아파트 입구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운영법인의 파산 선고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월급이 밀려 모두 떠난 뒤였고 사무실 문은 쇠사슬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고도 없이 난방이 끊겼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그동안 운영사가 체납한 가스 요금이 3억 원이 넘는다며 밀린 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가스 밸브를 열어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는 순식간에 냉동창고로 변해갔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거실에서 패딩 점퍼를 껴입고 덜덜 떨고 있는 아내를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법적 대응이고 뭐고 당장 얼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가스를 다시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입주민 대표 완장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리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가스비를 메우기 위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현금을 거두러 다니는 구걸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평생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던 고위 공무원 출신인 제가 7만 원, 8만 원이 아쉬워 이웃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이웃들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신이 대기업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울부짖었고 어떤 분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던지듯 건네며 저를 사기꾼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 모멸감은 칼로 살을 베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이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거둔 돈을 들고 가스 회사로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제발 밸브만은 열어달라고 담당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앞에서 깍듯이 예우를 갖췄을 법한 젊은 직원에게 굽신거리는 제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까스로 가스 공급은 재개되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해야 했고 수도가 얼어붙어 눈을 녹여 화장실 물을 내려야 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있던 로비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쥐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18억 원짜리 프리미엄 타운하우스는 거대한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기업 브랜드도 화려한 계약서도 추위와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간 김 아무개가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 봄, 저는 그 집을 5억 원에 넘기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8억 원이 넘는 분양가의 취등록세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10억 원 가까이 쏟아부은 집이었지만 반토막 난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게 기적이라며 안도해야 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오는 부동산 앞에서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수도권 외곽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낡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앞 건물 벽밖에 보이지 않고 비가 오는 날이면 곰팡이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집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설적이게도 화려했던 타운하우스보다 지금의 이 초라한 거실이 훨씬 마음 편합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제가 쓴 만큼 가스비를 내면 따뜻하게 잘 수 있고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누군가의 횡포에 가슴 졸일 일은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평생을 서류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온 탓에 세상의 비정한 이면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저는 대기업이라는 브랜드와 책임 운영이라는 계약서, 문구가 제 노후를 지켜줄 완벽한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 앞에서 계약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고 브랜드는 언제든 간판을 내리고 도망칠 수 있는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취약한 시기를 남의 손에 온전히 맡겨버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알아서 다 해준다는 달콤한 유혹은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무서운 저주와 같았습니다. 내 발로 시장을 보고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으며 내 의지대로 하루를 운영할 수 있는 통제권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안전장치였음을 저는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뉴스에 나오는 화려한 실버타운 광고를 보지 않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나 제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을 때면 저는 짐짓 아무 일 없는 척 웃어 넘기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평생을 교육행정 전문가로 자부하며 살았던 제가 인생의 마지막 숙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족감도와 대기업의 이름값 뒤에 숨겨진 구조를 반드시 들여다보십시오. 편안함을 돈으로 사려 하지 마시고 불편하더라도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사십시오. 저처럼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지 않으시길,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현명하고 주체적이길 간절히 바랍니다.